최근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 가장 뚜렷한 현상은 자금의 방향이 다시 한번 금으로 쏠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인플레이션 해지 차원의 움직임이 아니라 기축통화 시스템 자체에 대한 구조적 불신이 누적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 현재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는 2025년 기준 약 34조 달러를 넘어섰고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20% 안팎에서 고착화되고 있다. 문제는 숫자의 크기보다 이 빚을 어떤 방식으로 갚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시장이 더 이상 납득할 만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화폐를 발행하는 국가의 재정과 신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 화폐를 떠나 실물 자산으로 이동해 왔다. 쌀, 석유, 석탄,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인 저장 수단이 바로 금이었다. 현대 금융 시스템의 핵심 문제는 언얼로케이티드 구조에 있다. 과거 금본위 체제에서는 화폐나 증서가 특정 금고의 실물금과 연결돼 있었지만 오늘날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금은 실물이 아닌 파생상품, 즉 종이금이다. 이는 신용 위에 신용을 쌓은 구조이며 위기 상황에서는 동시에 실물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치명적 약점을 갖는다. 반면 실물금은 그 자체로 부채가 아니며 누구의 지급 약속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이 차이가 지금 시장에서 다시금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정부의 부채 문제를 들여다보면 가장 현실적인 상환 방식은 증세나 생산성 증가가 아니라 통화량 확대라는 점을 시장은 이미 학습했다. 통화를 더 찍어 물가를 상승시키면 실질 부채 부담은 줄어든다. 이는 정부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지만 화폐 보유자에게는 명백한 구매력 손실을 의미한다. 실제로 1971년 금태환 중단 이후 달러의 실질 가치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하락해왔고 같은 기간 금 가격은 온스당 35달러에서 2025년 초 기준 2,300달러 내외까지 상승했다. 이는 금이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화폐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반영하는 신뢰의 지표임을 보여준다. 지금의 금 수요 증가는 일시적 투기 현상이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무엇이 진짜 자산인가를 묻고 있다는 신호다. 국채, 통화, 파생 상품은 모두 누군가의 약속 위에 서 있지만 금은 그렇지 않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기축통화국의 재정 신뢰가 흔들릴수록 금은 항상 무대의 중심으로 돌아온다. 현재 우리가 목격하는 금으로의 자금 이동은 앞으로 전개될 더 큰 통화 질서 변화의 출발점일 가능성이 높다. 금 시장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개념이 바로 할당금과 비할당금이다. 할당금은 특정 바가 특정 소유자에게 귀속되어 보관 위치와 일련 번호가 명확히 기록된 구조다. 반면 비할당금은 실물 바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을 의미한다. 오늘날 국제 금 거래의 대부분은 이 비할당 구조 위에서 돌아간다. 런던 금 시장과 뉴욕의 코맥스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은 대개 파생 계약 형태로 실제 실물 인도 없이 계좌상에서만 이전된다.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이 구조의 취약성이 드러난다. 핵심은 레버리지다. 비할당 금 시장에서는 하나의 실물금을 여러 명이 동시에 소유한 것처럼 거래가 이루어진다. 공개 자료와 업계 추정치를 종합하면 런던과 뉴욕의 종이 금 대비 실물금 비율은 상황에 따라 1대 50에서 1대 100 이상으로 확대된다. 단 이는 모든 투자자가 동시에 실물 인도를 요구할 경우 물리적으로 이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뜻이다. 과거에는 달러와 서방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이 구조를 지탱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지정학적 갈등, 금융제재, 자산 동결 사례가 누적되면서 과연 이 청구권이 위기 상황에서도 지켜질 것인가 라는 질문이 시장 전면에 등장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실물 금 수요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 상하이 금거래소의 연간 실물 인도량은 최근 몇 년간 2,000톤 안팎을 유지하며 서방 선물 시장의 거래 구조와는
전혀 다른 실물 중심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신흥국 중앙은행들은 2022년 이후 매년 800톤부터 1000톤까지 수준의 금을 순매수해 왔고, 이는 IMF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이들 국가는 종이금이 아닌 중앙은행 금고에 직접 보관되는 실물금을 선호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실물금은 제재될 수 없고 상대방의 지급 능력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이 흐름이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주도권의 문제라는 것이다. 실물금이 아시아로 이동할수록 서방의 선물 가격은 점점 더 얇은 실물 기반 위에서 형성된다. 위기 시 가격 발견 기능이 왜곡될 가능성도 커진다. 실제로 최근 몇 차례 금 가격 급등 국면에서 선물 시장의 증거금 인상이나 규제 조정이 즉각적으로 등장한 것은 이 취약성을 방어하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지금의 금 시장은 두 개의 세계로 나뉘고 있다. 하나는 레버리지와 신용 위에 세워진 종이금의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금고 안의 실물을 중시하는 세계다. 통화 신뢰가 흔들릴수록 후자가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사실이다. 이 구조적 대비가 앞으로 금 가격과 국제 통화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이제 막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미국 재정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국가 부채를 실제로 어떻게 처리해 왔는가를 냉정하게 봐야 한다. 2025년 현재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약 34조 달러 수준이며 연간 이자 비용만 해도 1조 달러에 근접하고 있다. 이는 국방비를 넘어서는 규모로 더 이상 세수 확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이 선택해온 방법은 단순하다. 세금을 극적으로 올리거나 생산성을 단기간에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통화량을 늘려 실질 부채 가치를 희석시키는 방식이다. 이 과정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 온 기관이 바로 페더럴 리저브다. 기준금리 인하, 양적 완화, 유동성 공급은 모두 달러의 명목 가치를 유지한 채 실질 가치를 낮추는 정책 수단이다. 이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매우 효과적이다. 물가가 상승하면 과거에 발행된 고정금리 국채의 실질 부담은 줄어들고 정부는 시간과 인플레이션을 이용해 빚을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쪽은 현금과 채권을 보유한 주체들이다. 달러를 들고 있을수록 구매력이 서서히 깎여 나간다는 사실을 시장이 인식하는 순간 자금은 자연스럽게 화폐 바깥의 자산으로 이동한다. 이 현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서 금 가격이 급등했던 것도 실질 금리가 장기간 음의 영역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 역시 유사하다. 명목 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재정 적자와 부채 규모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실질 금리를 양으로 유지하기는 매우 어렵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높은 금리가 지속될수록 이자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일정 수준 용인하거나 금융 환경을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의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크다. 이 구조적 제약이 바로 금 시장의 가장 강력한 기초 논리다. 금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지만 실질 금리가 하락할수록 상대적 매력은 오히려 높아진다. 여기에 더해 지정학적 리스크가 금의 역할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외환 보유액 동결과 금융 제재가 현실화되면서 중앙은행들은 외환 보유고가 정말 안전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IMF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중앙은행의 금 순매입은 역사적 고점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달러 비중을 줄이고 금 비중을 늘리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이는 수익률을 쫓는 투자 판단이 아니라 시스템 리스크에 대비한 방어적 선택이다. 결국 미국의 부채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고 그 해법은 통화의 질적 희석이라는 오래된 경로를 다시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환경에서 금은 단순한 인플레이션 해지를 넘어 국가와 통화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균열을 반영하는 자산으로 다시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이 지금 시장이 금을 다시 보기 시작한 근본적인 이유다. 금이 화폐 질서의 붕괴 국면마다 반복적으로 부상해 왔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명확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4년 브레튼우즈 체제는 달러를 금에 고정시키고 다른 통화들을 달러에 연동하는 구조로 출범했다. 당시 온스당 35달러라는 금 가격은 미국의 금 보유량과 전쟁 후 경제력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유지됐다. 195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 체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작동했다. 미국은 전 세계 금 보유량의 약 70%를 보유하고 있었고 달러는 사실상 금과 동일한 화폐로 인식됐다. 그러나 문제는 체제의 성공이 곧 취약성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유럽과 일본의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은 대규모 달러를 해외로 공급했고 1960년대 들어 베트남 전쟁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달러 발행 속도는 급격히 빨라졌다. 반면 금 생산량은 단기간에 늘어날 수 없었다. 시장은 점차 유통되는 달러의 양과 미국 금고에 있는 금의 양이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실제로 달러를 들고 미국에 금 인도를 요구했고 미국의 금 보유량은 1958년 약 2만 톤에서 1971년에는 8천 톤 수준까지 감소했다. 이 시점에서 브레튼우즈 체제는 이미 기능적으로 붕괴 상태에 들어간 셈이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의 금태환 중단 선언, 이른바 닉슨 쇼크는 이 모순을 공식화한 사건이었다. 달러는 더 이상 금으로 교환되지 않았고 금 가격은 시장에 맡겨졌다. 그 결과는 즉각적이었다. 1971년 온스당 35달러였던 금 가격은 1974년 180달러를 돌파했고 1980년에는 800달러에 근접했다. 이는 약 20배 이상의 상승으로 단순한 인플레이션 반응을 넘어 화폐 신뢰 붕괴에 대한 시장의 집단적 반응이었다. 동시에 달러는 평가절하되며 미국의 무역 경쟁력은 회복됐지만 그 비용은 전 세계 달러 보유자들이 부담했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에서 금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결과로 움직였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달러의 가치를 낮추려 했지만 시장은 그 신호를 받아 금을 통해 대응했다. 통화 질서가 인위적으로 조정될수록 금은 그 왜곡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급격히 움직였다. 지금의 글로벌 환경 역시 이와 유사한 운율을 보인다. 과도한 부채, 통화 팽창, 지정학적 긴장은 과거와 다르지 않다. 차이는 디테일뿐이다. 역사적으로 화폐 질서가 흔들릴 때마다 금은 늘 그 중심에서 역할을 바꿔왔고 그 반복 패턴은 현재 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 거론되는 트럼프 쇼크는 1971년의 닉슨 쇼크를 단순히 반복하는 개념이 아니다. 닉슨 쇼크가 금태환 중단을 통해 달러를 금에서 분리시키는 충격이었다면 트럼프 쇼크는 달러의 실질 가치를 더 낮추기 위해 준비자산의 성격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배경에는 미국의 구조적 재정 압박이 있다. 2025년 기준 미국의 연간 재정 적자는 1조 5천억 달러 안팎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국채 발행 없이는 정부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다. 문제는 이 국채를 과거처럼 해외가 안정적으로 흡수해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국과 일본은 미 국채 보유를 줄이고 있고 신흥국 중앙은행들도 달러 자산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달러 가치를 관리하는 기존 수단, 즉 금리 인상이나 통화 긴축은 한계에 부딪힌다. 금리를 높이면 인플레이션은 억제할 수 있지만 동시에 국채 이자 부담이 급증해 재정이 더 취약해진다. 반대로 금리를 낮추면 달러 가치는 하락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진다. 트럼프식 해법은 이 딜레마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방식이다. 시장에 달러는 더 이상 과거처럼 강한 통화가 아니다 라는 신호를 명확히 주고 달러 약세를 용인하거나 오히려 유도함으로써 제조업과 수출 경쟁력을 회복하려는 전략이다. 이 과정에서 금은 중요한 변수다.
달러 가치가 의도적으로 약화될 경우 이 전통적으로 금 가격은 상승 압력을 받는다. 닉슨 쇼크 직후 금 가격이 폭등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트럼프 쇼크 가설의 핵심은 이번에는 금 가격 급등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점에 있다. 미국 입장에서 금은 이미 중국과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대거 축적한 자산이다. 금 가격이 장기적으로 급등할수록 상대적으로 미국의 전략적 선택지는 줄어든다. 따라서 달러 약세를 유도하되 금이 새로운 기축 자산으로 복귀하는 상황은 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 이 시나리오의 출발점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새로운 준비 자산 논의가 등장한다. 트럼프 진영에서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을 전략적으로 언급하는 이유는 금과 달리 아직 국가 간 보유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선점 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달러의 가치를 낮추는 충격을 흡수할 완충 장치로 기존의 페트로달러 대신 다른 메커니즘을 구상하려는 것이다. 물론 이 구상이 실제 정책으로 얼마나 구현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이 이미 이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금 시장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 쇼크 논의는 단기적으로 금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달러 약세 기대는 금 가격을 끌어올리지만 동시에 정책적 개입 가능성은 상단을 제한하려는 힘으로 작용한다. 결국 이 구간에서 금은 단순한 안전자산이 아니라 달러 패권 재편 논쟁의 중심 변수로 다시 한번 자리 잡고 있다. 달러 패권을 떠받쳐온 가장 강력한 장치는 오랫동안 페트로달러 시스템이었다. 1970년대 이후 국제 원유 거래가 달러로만 결제되도록 설계되면서 전 세계 국가는 석유를 사기 위해 달러를 보유할 수밖에 없었다. 이 구조는 닉슨 쇼크 이후 달러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는 국면에서도 달러 수요를 인위적으로 유지해주는 완충 장치 역할을 했다. 그러나 2020년대 들어 이 시스템은 점차 균열을 드러내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차 보급, 에너지 효율 개선으로 석유 수요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지정학적 갈등으로 에너지 결제 구조에 정치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실제 수치를 보더라도 변화는 분명하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전력 소비는 2023년 기준 약 27,000 테라와트시 수준에서 2030년에는 33,000 테라와트시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원유 수요 증가율은 과거 대비 크게 둔화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정체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제 교역에서 석유 접근권이 차지하던 비중이 점차 전력 접근권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화폐 패권의 관점에서 보면 무엇을 사기 위해 반드시 특정 통화를 거쳐야 하는지가 바뀌고 있는 셈이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전기가 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반도체 공정, 전기차 충전 인프라, 스마트 그리드까지 모두 전력 소비를 전제로 한다. 앞으로 국가 경쟁력은 단순한 제조 능력을 넘어 얼마나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국제 전력 거래나 에너지 저장 전송 시스템이 특정 통화 기반으로 재편된다면 이는 과거 페트로달러에 준하는 새로운 화폐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맥락에서 디지털 자산, 특히 비트코인이 거론되는 이유는 단순한 투자 자산이기 때문이 아니다. 비트코인은 채굴과 검증 과정에서 전력을 직접적으로 소비하며 전기를 비용으로 만들어진 자산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일부에서는 이를 전기의 화폐화라고 해석한다. 아직까지 전기 거래가 비트코인으로 직접 결제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에너지와 디지털 자산의 연결고리가 강화될수록 새로운 결제 저장 수단에 대한 실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금 시장의 관점에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전환이 단번에 기존 질서를 대체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페트로달러가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됐듯 전기 중심의 화폐 질서 역시 긴 시간과 여러 충격을 거치며 진화할 것이다. 그 과도기에서 금은 여전히 핵심적인 중립자산으로 기능한다. 석유에서 전기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통화 신뢰가 흔들릴수록 금은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 기준점으로서
역할을 강화해왔다. 따라서 전기 기반 패권 논의는 금의 종말이 아니라 오히려 금의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배경으로 이해해야 한다. 중국이 지난 10여 년간 일관되게 추진해온 전략의 핵심은 화폐 패권 경쟁을 실물 금으로 끌어오는 데 있다. 공식 통계만 보더라도 중국 인민은행의 금 보유량은 2025년 기준 약 2,300톤 수준이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최소치로 본다. 중앙은행 공개 수치 외에 국영금융기관, 국부펀드, 그리고 민간 부문이 보유한 금까지 합산하면 실제 중국이 통제 가능한 금의 규모는 훨씬 크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 전략의 중심에 상하이 금거래소가 있다. 상하이 금거래소는 서방의 선물 중심 거래소와 달리 실물 인도를 원칙으로 하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계약이 체결되면 실제 금이 계좌에서 계좌로 이동한다. 수치로 보면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상하이 금거래소의 연간 실물 인도량은 최근 수년간 1,800톤부터 2,200톤까지 범위에서 유지돼 왔다. 뻔히는 전 세계 연간 금 생산량 약 3,600톤의 절반을 웃도는 수준이다. 반면 런던과 뉴욕에서는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크지만 실물 인도 비중은 극히 제한적이다. 이 구조적 차이는 단순한 시장 관행의 문제가 아니라 화폐 신뢰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다. 중국은 금을 가격 변동 자산이 아니라 구매력 저장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 관점에서 실물 확보를 최우선으로 둔다. 중국의 또 다른 핵심 전략은 위안화 국제화와 금의 결합이다. 위안화로 결제하되 그 위안화를 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함으로써 통화 신뢰를 보완하려는 시도다. 실제로 일부 산유국과 자원수출국은 위안화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이는 위안화를 보유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해답이 금이기 때문이다. 달러는 국채 투자라는 선택지가 있지만 위안화는 아직 그 대안이 제한적이다. 금은 이 공백을 메우는 수단으로 작동한다. 이 과정에서 서방의 종이 금 시장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실물금이 아시아로 이동할수록 선물과 파생상품 중심의 가격 형성은 점점 더 얇은 실물 기반 위에 놓이게 된다. 이는 평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위기 국면에서는 신뢰 붕괴로 직결될 수 있다. 만약 대규모 실물 인도 요구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가격 발견 기능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의 금 전략은 단기적인 가격 상승을 노린 투기가 아니다. 이는 달러 중심 질서가 흔들릴 때를 대비한 장기적 포지셔닝이다. 금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실물 중심 질서의 부상은 가격의 하방을 구조적으로 지지하는 요인이다. 이 화폐 패권 경쟁이 격화될수록 금은 다시 한번 중립적 기준 자산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게 되고 그 중심에 중국의 실물, 축적 전략이 자리하고 있다. 미국이 검토하는 디지털 금본위 구상은 전통적 금본위의 복원이 아니라 금이 차지하던 준비 자산의 일부 기능을 디지털 자산으로 이전하려는 시도에 가깝다. 이 논의가 힘을 얻는 배경에는 금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지정학적 현실이 동시에 존재한다. 금은 여전히 가장 신뢰받는 실물 자산이지만 지난 10여 년간 중앙은행과 국가 단위에서의 순매수는 중국과 신흥국으로 집중됐다. 반면 미국의 공식 금 보유량은 약 8,100톤으로 수치상 세계 최대지만 추가 매입을 통해 판을 뒤집기에는 정치적, 재정적 비용이 크다. 이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보유 격차가 크지 않고 선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자산으로 비트코인이 거론되는 것은 전략적으로 자연스럽다.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은 2,100만 개로 고정돼 있고 2025년 기준 유통량은 약 1,970만 개 수준이다. 공급이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은 금과 유사하지만 저장과 이전의 비용은 훨씬 낮다. 특히 국가 단위에서 보면 보관 운송 검증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은 무시하기 어려운 장점이다. 미국 내에서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 자산으로 검토하자는 논의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는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쓰겠다는 선언이라기보다 준비자산 포트폴리오에 일부로 편입해 달러 약세 국면을 흡수할 완충제로 활용하려는 접근으로 이해해야 한다. 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이다. 단기적으로는 금에서 비트코인으로의 이동이라는 서사가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실제로 정책 신호나 발언이 나올 때마다 금과 비트코인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장면이 관찰되곤 한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보면 이 둘은 경쟁 관계이면서 동시에 보완 관계다. 금은 수천 년간 축적된 신뢰를 가진 실물 자산이고 비트코인은 아직 역사적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 위기 초입에서는 금으로 자금이 몰리고 위험 선호가 회복되거나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는 국면에서는 디지털 자산으로의 이동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중요한 점은 미국이 비트코인을 언급할수록 역설적으로 금의 전략적 가치는 더 명확해진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준비 자산을 모색한다는 것 자체가 기존 화폐 시스템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음을 인정하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중앙은행과 국가들은 이러한 전환기에서 단일 자산에 의존하기보다 금과 디지털 자산을 병행하는 다층적 방어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금 수요를 약화시키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가격 하방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국 디지털 금본위 논의는 금의 종말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화폐 질서가 재편되는 과도기에서 금이 어떤 역할을 유지하고 어디까지를 디지털 자산과 분담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의 시작점이다. 이 논쟁이 이어지는 한 금은 여전히 글로벌 자산 시장의 기준점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금과 비트코인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어느 쪽이 옳은 자산인가가 아니라 구매력이 어떤 순서와 속도로 이동하느냐에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화폐 질서가 흔들릴 때 자금은 항상 가장 보수적인 저장 수단으로 먼저 이동했다. 그 역할을 해온 것이 금이다. 2022년 이후 중앙은행의 금 순매수 규모는 연간 1000톤 안팎으로 유지되며 이는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내리 흐름은 인플레이션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외환 보유액 동결, 금융제재, 지정학적 갈등이 현실화되면서 국가 단위의 자금이 누구의 약속에도 의존하지 않는 자산을 선호한 결과다. 그러나 금으로 이동한 구매력은 거기서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다. 질서 재편의 초기 국면에서는 금이 방어 자산으로 기능하지만 새로운 시스템에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일부 구매력은 더 높은 변동성과 수익 가능성을 가진 자산으로 이동한다. 이 지점에서 비트코인이 거론된다. 비트코인은 아직 완성된 화폐도 완전한 준비 자산도 아니지만 새로운 질서에 대한 베팅 수단으로는 매력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 공급이 고정돼 있고 국경을 넘는 이동 비용이 거의 없으며 특정 국가의 재정 상태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 그것이다. 현재 시장에서는 이 두 자산이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간축이 다르다.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금이 먼저 반응하고 정책 방향과 제도 변화가 가시화되면 위험 선호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이동하는 패턴이 반복돼 왔다. 이는 주식과 채권의 관계와도 유사하다. 안전 자산으로 이동한 자금이 다시 위험 자산으로 순환하는 과정이 이번에는 금과 디지털 자산 사이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이동은 직선적이지 않다. 정책 개입, 규제, 시장 심리 변화에 따라 금과 비트코인이 동시에 오르거나 동시에 조정을 받는 구간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이 달러 약세를 용인하거나 새로운 준비 자산 구상을 언급할수록 단기적인 변동성은 커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금이 먼저 구매력을 흡수하고 그 다음 일부가 비트코인으로 이동하는 흐름은 합리적이다. 금은 신뢰의 바닥을 만들고 이 비트코인은 그 위에서 위험 감수 성향을 반영한다. 이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산 간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다. 금은 시스템 불안에 대한 보험이고 비트코인은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옵션이다. 한쪽을 전부 부정하거나 다른 한쪽에만 올인하는 접근은
현재와 같은 전환기에는 오히려 리스크를 키운다. 자산시장은 이미 이 두 축을 중심으로 새로운 균형점을 찾고 있으며 구매력 이동의 방향성은 점차 구조화되고 있다. 지금의 글로벌 자산 환경은 단일한 결론으로 수렴되지 않는다. 부채 확대, 통화, 질서 재편, 지정학적 갈등, 에너지 전환이라는 복합 요인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전환기에서 금의 역할은 단순히 오를 자산이 아니라 시스템 전반의 균형을 가늠하는 기준점에 가깝다. 2025년 현재 금 가격은 온스당 2,200달러부터 2,400달러까지 구간에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격 수준보다 수요의 성격이다. 중앙은행, 특히 비서방 국가들의 금 매입은 여전히 견조하며 이는 단기 수익을 노린 움직임이 아니라 통화 질서 변화에 대비한 구조적 선택임을 보여준다. 투자자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신호는 세 가지다. 첫째, 실질 금리의 방향이다. 명목 금리가 높더라도 인플레이션과 재정 부담을 고려하면 실질 금리는 언제든 다시 낮아질 수 있다. 역사적으로 실질 금리가 하락하거나 음의 영역으로 진입할 때 금은 가장 안정적인 성과를 보여왔다. 둘째, 중앙은행의 행동이다. 금을 매도하는 중앙은행이 늘어나는지 아니면 매입 기조가 유지되는지가 중장기 추세를 결정한다. 현재까지의 데이터는 후제 가깝다. 셋째, 종이금과 실물금 사이의 괴리다. 난 실물 인도 수요가 선물 가격 형성보다 더 빠르게 증가할 경우 시장 구조 자체가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금과 비트코인 그리고 다른 실물 자산들 사이의 관계 역시 단순한 대체 구도가 아니다. 금은 이미 검증된 준비 자산이며 위기 국면에서 신뢰의 바닥을 제공한다. 디지털 자산은 그 위에서 형성되는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이다. 따라서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완전히 이동한다는 서사보다는 전왕기 동안 자산들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며 공존하는 시나리오가 현실적이다. 특히 국가와 중앙은행 차원에서는 단일 자산에 의존하는 전략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은 방향성보다 태도다. 금을 단기 트레이딩 자산으로만 접근하면 정책 발언이나 시장 개입에 따른 변동성에 흔들리기 쉽다. 반대로 금을 장기적인 구매력 보존 수단으로 이해하면 가격의 단기 등락은 부차적인 문제가 된다. 지금과 같은 전환기에는 얼마나 오를 것인가 보다 왜 보유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더 중요하다.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일관된 해답을 제공해온 자산이 바로 금이다. 화폐 질서가 다시 한번 갈림길에 서 있는 지금, 금은 여전히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